네, 안녕하세요. 이승훈 부동산 연구소의 이승훈 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11월 19일입니다. 11월 19일 월요일이고요. 시간은 12시 18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부동산 기사 몇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분 내외로 짤막하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목은요. 중개보수 아끼자, 집주인과 세입자, 전월세 직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네요. 자, 직거래 사이트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피터팬의 좋은 방 구하기, 이런 그 사이트, 그 카페죠? 카페. 포털 사이트의 카페인데, 이런 것들이 부동산 중개 플랫폼. 뭐 여튼, 네. 뭐 저도 예전에 한번 보고 나서는 들어가 보진 않았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직거래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개보수라도 아끼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활발히 이루어진 추세. 별 내용은 없네요. 하여튼 여하튼 중개보수를 아끼기 위해서 전월세 직거래가 늘어나고 있다. 매매는 사실 아니고요. 거의 전월세 형태로. 그러니까 그 현재 있는 세입자나 아니면 주인이 그 내부에 있는 모습을 찍은 다음에 그런 그 카페라든가 이런 플랫폼 위에다가 하는 겁니다. 올려놓고 보고 마음에 들면은 연결을 해갖고 직접 다이렉트로 집을 보여주고. 근데 사실은 이게 그 무사히 끝나게 되면은 뭐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좀 뭐 법률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면, 공인중개사 안 끼게 되면 좀 곤란하긴 해요. 예, 뭐 그 조건이 약간 내용이 달라졌다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누가 조율을 해주는지, 그게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좀 위험하기도 합니다. 사실 뭐 실무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었는지 모르겠지만, 공인중개사가 아닌 그냥 어떤 집을 구하러 간다, 뭐 그러면 여성분 혼자 간다거나 그러면은 또 집을 들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조금 겁이 나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하여튼 뭐 그런 부분들 잘 점검하시고 고려하시고 뭐 이용하시든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하게 법률적으로 하시고, 약간의 그 공인중개사 수수료를, 컨설팅비를 주고 하는 게 사실은 제일 안전하긴 합니다. 근데 그 비용도 사실 아까운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네요. 자, 정권 시장 따라 늘었다 줄었다, 고무줄 분양원가 공개. 분양원가 공개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시겠죠? 지금은 현재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지금은 이명박 정부 때 공공부문 12개로 축소를 했고, 특히 민간 같은 경우는 아예 공개 의무가 없어요. 근데 이번에 내년서부터 공공택지에 대해서 분양원가를 62개로 확대 시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효과가 있었느냐? 과거의 사례에는 효과는 없었어요. 그러면은 뭐 과거 효과 없다고 앞으로 효과 없을지는 두고 봐야 될 일이지만, 어쨌든 그 분양원가 공개를 하게 되면 좀 가격이 떨어지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보는 시각인 것 같아요. 정부 입장에서는. 과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업계 관계는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반론으로, 이미 분양가격은 정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은 뭐 분양가 공개를 하더라도 로또 분양 열풍만 거둬질 수 있다. 그 다음 또 이런 얘기도 하죠. 분양가 산정 과정에서 얼마든지 건설사들의 꼼수가 나올 수 있고, 이를 소비자가 판단하기도 쉽지 않다. 이게 당연하죠. 어, 어떤 거기 분양 원가, 이게 그 뭐 재료들이 있죠. 난 이걸 얼마에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그거를 조금 더 부풀린다고 하더라도 소비자들이 그거를 정확히 찝어내는 건 사실상 되게 쉽지 않거든요. 그죠? 예. 또 시장가도 원래 좀 달라져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냐라고 반론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긴 하네요. 자, 뭐 요즘에 뭐 그렇습니다. 기사들을 보게 되면은 뭐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그 시장에 좋은 내용들은 별로 없어요. 네, 그죠? 그 다음에 반등이 적기다, 1억 더 떨어지면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냉정해진 매수세, 매수 심리 이번엔 다르다. 그래서 저가 급매물에도 매수자 반응이 없자 호가가 더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요즘에 가격이 좀 주춤하죠. 그래서 연말까지는 그렇게 될 것이고, 내년도 상반기에도 그쵸, 특별한 게 없는 이상 뭐 지금 경기라든가 금리 인상이라든가 좋을 게 없죠. 내년 봄철 시장에서 크게 움직임이 없다면 약간 장기화될 수도 있는 우려도 있고요. 내년 하반기 시장까지 이런 형태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도 오를 지역이 있고 또 떨어진 지역이 있고 유지가 되는 지역이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확률적으로 오른 지역이 또 줄어들게 되고, 그죠? 9.13 대책 전과 달리 9.13 대책 때도 떨어진 지역이 있었고 올랐었던 지역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오른 지역 떨어진 지역이 있는데, 예전에 오른 지역이 많았다면 지금 떨어진 지역이나 아니면 유지가 되는 지역이나 못 오르는 지역이 더 많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예. 직전 최고가보다 1, 2억 떨어졌지만 이런 것들은 사실 뭐 강남권 얘기고요. 1, 2억씩 떨어지는 것들은 매수자들은 더 떨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글쎄요. 근데 매도자들 입장에서도 이제 막 팔려다가 갑자기 시장이 얼어붙으니까 나 팔긴 팔아야 되는데 하면서 인력을 낮춘 것까지는 이제 고려를 했던 건데, 인력을 낮췄는데도 매수자가 달라붙지 않으면, 매수자가 매수를 하지 않으면 아마 거들 확률이 높지 않을까. 아주 정말로 어쩔 수 없이 정말 급매로 돈이 필요하신 분 외에는, 이 정도까지 했는데도 안 사? 아니 그럼 나도 일단 안 팔아,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글쎄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재밌는 내용이에요.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특혜를 왜 주냐, 폐기해야 된다. 자, 요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은 작년 12월 13일날 주택임대사업자 에 대한 그 정책이 나오게 되면서 사실 굉장히 많은 혜택을 줬죠. 예. 그 혜택을 이제 양도세 중과 배제라든가 중과세에 대한 합산 배제라든가 장기 보유를 더 해주는 부분이라든가 재산세에 대한 감면, 소득세에 대한 어떤 혜택분들,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서 대신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뭐 장기적으로 8년 정도, 또 연간 임대료 상승률 5% 제한,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사실상 그 전월세 상한제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제도가 사실은 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법이 나오기 전,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정책이 나오기 전에 그거에 대해서 작년 이맘때쯤에 전월세 상한제라든가 뭐 계약갱신 청구권, 이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돌았습니다. 근데 작년 12월 요거 발표되고 싹 들어갔죠. 왜냐하면 이 주택임대사업자 정책이 그 내용을 다 포함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임대사업자 정책이 이렇게 유지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등록을 하게 되면 굳이 전월세 상한제라든가 계약갱신 청구권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 올해는 아예 그 단어가 안 나왔었던 건데, 문제는 뭐냐면 주택임대사업자한테 이런 많은 혜택을 준 것은 목적 자체는 주거시장, 전세나 월세를 들어가는 그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8년 동안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연간 5%밖에 올리지 못한다 라는 내용이면 되게 안정적이잖아요. 그래서 윈윈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했는데, 그 와중에 집값이 엄청나게 올랐죠. 그래서 다주택자들이 이거를 활용을 한 겁니다. 정부 입장에서 악용이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우리는 활용이라고 표현할 텐데, 그래서 그 많은 다주택자들이 주택임대사업자를 놓는 대신에 여러 가지 혜택을 받게 된 겁니다. 가장 큰 게 이제 양도세에 대한 중과세를 배제하는 거, 그 다음에 종부세에 대해서 합산 배제하는 것들. 그래서 다주택자들이 막 있어도 상관없었던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렇게 된 내용입니다. 예. 자, 그래서 보시면 여러 가지 혜택을 부여했다. 뭐 심지어는 양도세를 100% 면제받을 수 있다. 이건 올해까지 있는 법안입니다. 올해까지 한시법으로 되어 있는 것들. 85제곱미터 미만, 그다음 6억, 공시가 6억 미만인 것들에 대해서 뭐 100% 면제받을 수 있는, 하여튼 등등등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엄청나게 늘어났다. 그죠? 늘어났다. 이것도 재밌네요. 심지어 2살에서 5살의 유아들이 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사례도 있었다. 이건 좀 심하긴 합니다. 네. 자, 어쨌든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임대사업자 등록하기만 하면 수억 원의 매각 차익을 세금 부담 없이 취할 수 있는 상황에서 투기 소유가 억제를 만무했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이 투기 세력들을 도와준 꼴이 된 거죠. 정부 입장에서는. 그래서 9개월이 지난, 정확히 9개월이 지났습니다. 17년 12월 13일 날 발표를 하고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서 2018년 9월 13일 날 9.13 대책이 나왔어요. 딱 9개월 지나서 이제 9.13 대책으로 이걸 혜택을 딱 축소를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축소를 했냐면, 9.13 대책 이후에 구입한 것에 대해서는 가장 큰 게 종부세에 대해서 이제 합산 배제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 합산시키는 거예요. 주택임대사업자 내더라도. 그 다음에 양도세는 2주택, 3주택자들 9.13 대책 전에 구입한 것들은 10채를 사건 20채를 사건 다 일반과세 됐거든요. 의무임대 기간만 채우면. 그러나 9.13 대책 이후에는 주택임대사업자를 내더라도 양도세가 다 중과세가 된다.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래서 9.13 대책을 잡았는데, 그 9.13 대책이 그렇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사에서는 얘기하는 건 뭐냐면, 어쨌든 9.13 대책 전까지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자, 기존의 혜택이 축소되기 전에 막차를 타려는 다주택자들의 러시가 이어져서 뭐 전년 동월 대비 뭐 300% 가까이 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를 당장 폐기해야 된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뭐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 이제 의견이 나오는 거예요. 당장 폐기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고, 자, 또한 세제 혜택을 노리고 기존에 등록한 임대사업자들이 보유한 주택을 서둘러 팔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주는 등, 그죠?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유를 주는. 무슨 뜻이냐면, 지금 사실은 이 법을 소급 적용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왜 법을 소급 적용하는 걸 신중해야 되냐면, 만약에 소급 적용을 한다면요, 이 법의 그 정책의 신뢰성이 현저히 떨어져요. 왜냐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지금 정부가 이렇게 한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했어. 근데 6개월 뒤에 야 우리 그거 사실 아니야. 아니었어. 다 뒤집어 버려요. 그러면은 뭐 계속 믿을 수가 없는 거, 정부의 어떤 그 정책을. 그래서 지금 9.13 대책 같은 것도 발표는 했지만 9.13 대책 발표 이후부터가 적용되는 거지, 그 전에는 그때 당시의 정책을 존중해 준다라는 개념입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뭐냐면 그렇지가 않고 그냥 다 없애버려 해요. 대신에 바로 없애자 그러면 문제가 되니까 시간을 1년 정도나 2년 정도의 시간적 여유를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9.13 대책으로 발표해가지고 앞으로 할 것들도 그런 세제 혜택 안 준다도 아니로 안 준다 뿐만 아니라 그 전에 했던 것도 세제 혜택 안 줄 거야. 단 1년이나 2년 뒤에,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법리적으로는 아마 문제는 없을 거예요. 법리적으로는. 근데 만약 이렇게 되게 되면은 정책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어요. 사실상. 그죠? 아니 9개월 전에 그렇게 등록하라고 해갖고 다 해놨는데 이제 와갖고 그 혜택을 다 안 준다고 1년 내로 다 팔아라고 한다? 상당히 사실 힘든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어떤 내용으로 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그 내부에서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그 뭐 의견이 오가고 있고, 뭐 이 기사만 본다 그러면은 아까서 본 것 같은데 굉장히 좀 그 호응도도 높다고 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거를 아마 정부가 소급 적용을 일몰기간은 준다고 하더라도, 여유기간을 준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소급해서 적용할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낮다고 봐요. 안 될 거라고 봐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들 때문에 어떤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내용이 조금 어려워서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거를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기존 것까지 다 없애버린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 그렇게 되면 1년이나 2년 내내 왕창 다 팔아야 돼요. 그러면은 집값을 잡는 문제가 아니라 상당 부분 경제 부담을 느끼게 될 수준으로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여하튼 예, 그런 내용이 있다라는 걸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얼어붙은 매매심리, 뭐 요즘 뭐 맨날 나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건 뭐죠? 헬리오시티, 전세시장 태풍. 전세시장 태풍이라는 게 떨어진다는 얘기겠죠? 왜냐하면 그 집값은 안 떨어질 수 있어요. 강남 같은 데다가 지금 그 헬리오시티 같은 것들이 한 10,000세대, 9,500세대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9,500세대 들어오는데 어떤 기사 보면은 뭐 이거 포함 모아해서 뭐 서울에 3만 가구가 입주한다 이렇게 표현들 하는데, 그 중에서 조합원들이 한 5, 60% 이상은 다시 재입주를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 9,510세대지만 9,510세대가 정말로 나온 거는 아니고 들어갈 사람들이 정해져 있는 거는 적어도 5,000세대 이상은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나머지 세대가 이제 임대차 시장으로 나오거나 뭐 이렇게 될 텐데 아마 그보다 더 적을 수도 있고요. 그랬을 때 어쨌든 물량이 굉장히 많죠. 예, 한 번에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매매가 안 떨어지는 이유는 대기 매수세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금액만 조금 떨어지게 되면 바로 살 수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많이 안 떨어지는 건데 전세는 한없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전세 물량이 이렇게 많은데 전세를 일거에 이 지역 내에서 동시간에 구하려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예. 헬리오시티 아파트를 사고 싶다. 송파에 사는 사람도 살 수 있지만 은평구에 사는 사람도 살 수 있고요. 부산에 사는 사람도 살 수 있어요. 그죠? 해외에 비거주자가 살 수 있어요. 사는 건 뭐 어렵겠습니까? 근데 전세는 부산에 있는 사람이 이거를 얻을까요? 은평구 쪽에 직장에 있는 사람이 여기까지 와서 집을 얻을까요? 그러진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세 수요는 지역적 한정이잖아요. 매수 수요는 전국이겠지만,
예, 그렇기 때문에 전세가는 분명히 조정을 받을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전세가가 조정이 되게 되고 그게 길어지게 되면 매매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 어느 정도까지 뭐 조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82제곱미터는 5억 5천에서 5억 7천, 30평대는 7억 원 선 정도로 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죠? 그런 내용들. 자, 그 다음 이건 뭘까요? 2년새 2억이 떨어졌다. 2주 임박한 강남 재건축 단지 전세값 뚝. 같은 내용입니다. 2주 임박한 강남 재건축 단지 전세값 뚝. 뭐 전세는 지금 다, 근데 뭐 전세가 좀 강남권뿐만 아니라, 제가 뭐 전국은 모르겠고, 서울 쪽에서는 전반적으로 다 전세가 약세입니다. 예, 아파트건 빌라건. 예, 그런 내용들이겠네요. 자, 그리고, 언제부터 시작했죠? 시간이 꽤 지났네요. 그 다음에, 어딥니까? 그린벨트 자동 환원 기간 연장될까? 개발 착공까지 2년에서 4년 연장 추진. 개발 제한 구역의 자동 환원 기간이 개발의 착공까지 2년 4년 연장됩니다. 오늘 주택과 관련된 것만 하겠습니다. 그린벨트는 나중에 하죠. 내용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네. 집값 상승의 부동산 직거래 시장도 1억 원 이상 계약 비율 높아져. 아까 우리 했던 내용인데, 그죠? 피터팬의 좋은 방구역 이런 데서, 아, 직거래 시장이 예전에는 그러니까 조그만 것들 있잖아요. 원룸 위주의 시장으로 형성된 것들인데 비해서 이제 높은 1억 원 이상 계약 비율도, 그러니까 좀 사실은 금액이 높을수록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를 끼고 했는데 그런 비율이 좀씩은 없어지고, 그러니까 1억 원 이상짜리들도 직거래로 하는 상황이 많아지고 있다. 그런 내용이네요. 그죠? 뭐 그러거나 말거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내용은 집값이 계속 지금 그 정리를 해보면 집값은 계속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다. 거래량이 없다. 금매가 나와도 잘 거래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 다음에 직거래 시장이 좀 활성화되고 있다. 중개보수라도 아끼기 위해서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직거래 시장도 금액대가 좀 높아지고 있다. 뭐 전반적으로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죠. 그 다음에 헬리오시티 같은 것들은 매매가는 크게 변동 안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워낙에 좋은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뭐 매수가 많다는 뜻이 아니라 금매가 나오게 되면 살 사람들은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려가는 게 한계가 있는데 전세 시장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지금 매매가가 얼마입니까? 33평이 뭐 16억 정도 하나요? 근데 지금 전세가가 7억 정도면은 비율이 거의 40% 수준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입주한 아파트는 다 그렇습니다. 대규모로 입주하는 아파트들에 대해서는. 그리고 전반적으로 여기뿐만 아니라 전세 시장이 지금 약세로 보이고 있다라는 거.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포인트는 이거였죠. 임대사업자가 9.13 대책 이후로 구입한 것들은 혜택이 없는데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건지 그냥 말만 나온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추가적으로 기존에 썼던 것들도 소급 적용해가지고 기한만 조금 여유 기간만 주고 다 해지를 시키자. 특혜를 해지를 시키자. 대신에 주거 시장이 안정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의 법안,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든가 뭐 임대차 상한제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하자. 뭐 만만한 내용은 아닙니다. 이런 내용이 오가고 있는 것 같은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거를 강행하기에는 굉장히 위험 부담이 있다. 왜냐하면 기존의 정책을 하라고 했다가 갑자기 뭐 내용이 어떤 시장 환경이 바뀌었다고 확 바꿔가면서 하기에는 어떤 정부 정책의 신뢰성 부분에 좀 타격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결정한 문제는 아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는 못할 것 같다.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 있죠. 자,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내일은 세금에 관련된 내용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오늘 지금까지 이승훈 부동산 연구소의